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 제대로 털어봅시다. 김용태, 용, 민병두, 병. 정치, 용, 병. 네, 주말 사이 답답하게 지켜봤던 정치 이슈 시원하게 명쾌하게 풀어줄 정치용병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정치용병의 용,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정치용병의 병,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는 그린벨트에 대한 정부 입장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검토한다, 반대한다, 논의한다 하더니 정세균 총리가 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견을 내놨습니다. 두 분 모두 의원직을 서울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하신 입장에서 그린벨트 해제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정세균 총리가 어쨌든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린벨트 해제가 실제로 부동산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가 임대 양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잡는 데 효과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일 것이고 또 현재는 우리의 이제 허파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해제하기보다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기존에 우리 원도심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에서 부도심까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이 오래된 도시의 고밀도 개발, 그러니까 타워형 고밀도 개발을 하되 4차 산업혁명 개념을 갖다 거기다 결합시킬 수도 있겠죠. 예. 가령 녹색 그린 개념을 포함하여 에너지 제로 주택이랄지 혹은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팬데믹에 대비해서 스마트팜을 결합시킨다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적 결합 개념을 결합해갖고 새로운 거주와 직장의 결합, 직주 결합이랄지 이런 새로운 어떤 개념, 미래 세대에 대비한 그런 개념 같은 걸 갖다 혼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는. 문재인 정부 당정청 진짜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수학 고차방 정직 풀 때는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거 근해 공식 써서 문제를 풀어야지 자기가 뭐라고 그 터무니없는 자체 개발한 공식으로 풀다가 문제 틀려놓고 선생님한테 이거 답이 아니라고 우기는 꼴이에요. 이건 뭐 답은 나와 있어요. 공급을 늘려야 되고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가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풀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말을 들어야지. 본인들이 입장 바꾸기 어렵다고 계속 고집 피우다가는 그야말로 다 끝장나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이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세 가지 옵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는 일관성이 없어요. 뭐 도대체가 뭐 일주일 사이에 그 주체들 8명인가 9명 나와서 다 다른 소리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린벨트 한다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 공급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소위 무일관성이 오히려 이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누가 이 사람들 믿겠어요. 신뢰가 전혀 없어요. 사실 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패의 관건은 신뢰인데 누가 이 정부 말을 믿겠어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일을 풀려면은 우리가 옛 속담에도 디딜방아 찔 때도 손 넣을 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테러를 만들어줘야죠. 사람들한테. 그래야지 무언가 이 현재 있는 이 수요 공급 차원에서 누군가 물건을 팔고 누구를 살 수 있는 이런 퇴로가 있어야 되는데 다 방어놓고 하니까 풀릴 리가 있겠어요. 저는 이거는 아마 이제 보름 정도만 지나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전세가 이미 벌써 이 아주 이 정말 끔찍한 정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전세 가격은 너무 빤하잖아요. 이 전세 가격이 높다 손 치더라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에 대한 이자가 낮으면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살 수 있어요, 전세를.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금을 올린다니까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반전세로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보세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대출만 받을 수만 있으면은 대출 이자 갚으면서 전세로 살면 네. 나중에는 다 그게 자기 돈이잖아요. 네. 근데 월세로 돌려버리면 네.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높으면 네. 이 세입자는 정말 죽을 노릇이죠. 가뜩이나 임금도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생활비가 그만큼 더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곧 이제 8월 달에 가시화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집값은 집값대로 못 잡고 전세값은 전세값대로 못 잡고 네. 그다음에 이 전세가 단순히 아파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빌라까지 번지는 네. 최악의 경우에 달할 것 같아서 걱정이고 이 정부 잘못했으면 근해 공식 안 풀어서 문제 틀렸으면 다시 근해 공식 찾길 바랍니다. 네, 김 전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는 답이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 제한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의 산무 뭐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없고 퇴로가 없다. 이 부분 먼저 짚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로. 물론 이 정부가 아직 결과로서 그 성적표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죄송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철학 그 자체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네. 하나는 수요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공급 확대이죠. 수요 억제는 유동성 관리하고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차례에 걸친 정책의 기본적인 개념은 주택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거주 이후에는 다 정리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공급 정책을 적절하게 결합하지 못한 거 이런 면에서 시장과의 심리전에서 제압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 지금 중요한 건 저는 먼저 골프는 안 합니다만 그립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꾸 이제 자세가 흔들리는 거죠. 네. 자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제 오비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원 자세, 자기 자세를 잘 유지한 거 자칫하면 이제 슬럼프에 빠지죠. 임기 말이기 때문에 그런 궤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 어떤 원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시장의 수요에도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골프는 안 치지만 지금은 그립을 안 놓칠 때가 아니라 골프채 바꿔야 된다니까요. 껍질 바꿔야 된다. 아니 지금 답은 딴 데 했는데 지금 다른 거 찾으려고 하니까 또 엉망이고. 아니 뭐 아직 이 정부가 결과를 못 내놨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결과 못 내놓는다고 자꾸만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만천하가 다 알고 있어요. 전 정부, 전 정부 5년 동안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집값 더 올랐다는 거. 그건 무언가 잘못됐으니까 바꿔야죠. 그러니까 집은 이 거주 목적으로만 한다라고 하는 공자님 말씀이 집값 못 잡아요.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거. 공급 늘려야지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맞으면서 이 집값이 잡힐 수 있죠. 다음에 이 재개발 재건축 한다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기에서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이 생기죠. 그 사람들은 몇천 명, 몇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거 잡는다고 했다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 생에서 집 사기는 틀렸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몇천 명, 몇만 명 돈 버는 거 못 보겠다고, 그걸 못 보겠다고 하다가 몇십만 명, 몇백 명 이렇게 정말 이 생에 집 못 사겠다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 초래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범하지 말고요. 그린벨트가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풀어서 그걸 적절하게 어떻게 그 소위 초과 수익을 적절하게 환수해서 그 돈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또 이 물꼬를 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립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립을 바꿔야 된다. 골프채 바꾸자는 얘기죠. 골프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립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다주택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갖다가 다 회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지배적인 나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7.10 대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법인이랄지 주택임대 사업자랄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는 이익을 다 회수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주택의 기대이익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구멍이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정책을 완성했다고 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적절한 정도의 어떤 공급, 그것이 재개발, 재건축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저는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 원도심의 새로운 개발인데 네. 재개발 재건축이 뭐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허가가 안 났던 것도 아니고 과거 정부에 비해서 일관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 유지를 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공급원을 갖다 찾는 것.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한다고 해서 1년에 서울에서 공급될 수 있는 숫자라고 하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공급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공급을 찾는 게 중요하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반대한다 의견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장관인데요. 왜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에 훈수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사실은 나오고 있고요. 참 뜬금없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당신 네. 일이나 잘하세요. 네. 너나 잘하세요. 이런 비아냥 듣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국무위원이니까 자기 한마디 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 할 수 있죠. 그럼 그 얘기를 대통령한테 직접 하시든지 대통령 실장이나 정책실장한테 가서 비공식적으로 이거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걸 밖에다 대놓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오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누구 말 맞다나 언론 노출증 환자 아니냐. 아니면은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눈독 들인다라고 하는 얘기 듣는 거예요. 지금 추 장관 중대한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이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본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소위 박탈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유로 든 게 검언유착 수사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채널A 기자하고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 간에 유착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몰아붙이면서 윤석열 총장의 소위 고삐를 낚아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KBS가 이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이 검사장 사이의 수사 기록을 보도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받았죠?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피의사실 유포 금지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민들이 진상을 소위 진실을 원하는 검언유착에 이 진실을 밝히는데 자기 일을 해야지. 이 부동산 정책 갖고도 여기 와서 나타나서 이런 얘기하면은 괜한 오해 받을 수 있다란 그리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손해만 볼 거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너나 잘하세요.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근데 그 말 뒤집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 일을 잘했기 때문에 본인 일을 검언유착 수사를 포함하여 사실 마무리했고 어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싸움에서 제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일에도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다 계산이 있겠죠. 계산이 있을 텐데 그 계산이 속내를 알 수가 없지만 김용태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그 계산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계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야당이 그 계산을 갖다 성공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은 당대표 시절에 또 혹은 그 이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조지 헨리 박파라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쪽이죠. 그 얘기할 때 일관성 있게 해왔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부동산하고 금융을 갖다가 분리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동성 관리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짐작은 갑니다만 그러니까 금융은 일정한 공공성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돈을 갖다가 모아서 그것을 기업에 투자를 해서 경제를 갖다가 선순환시키는 일종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실핏줄이 썩은 핏줄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냐. 부동산을 가게 되면 아마 그런 개념은 그런 정도로 이해는 합니다. 자, 그린벨트 얘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부산과 서울에 여성 후보 공천 논의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성 후보로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추 장관 방금 말씀하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공천을 하는 게 맞을까요? 여성 후보를 내세우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해서 민주당 당원 당규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기들 무슨 뭐 여러 가지 무리 일으키는 그 후보 때문에 그 재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안 내겠다고 민주당 당원 당규에 있다고 그러대요. 그대로 하시면 되지 뭐 그걸 자꾸만 국민들한테 우리 당원 당규가 이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낼까요 말까요. 국민들 요새 피곤하신데 그런 거 갖고 국민들한테 부담 주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본인들이 판단해서 우리는 뭐 당원 당규 있지만 그래도 이거 뭐 손해나는 짓을 우리가 해선 되겠느냐 시침 뚝 따고 가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염치가 있는 정당인데 우리가 괜히 당원 당규 만들어 놓고 국민들 이렇게 부담 안 드리겠다라고 할지 그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민주당이 염치가 있는지 없는지 결판 날이라고 봅니다. 이 당원 당규의 이제 맥락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등 개정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여야 합의로 선거법에 포함시키자 하는 제안이 있었죠. 자당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가령 선거법만 해도 우리가 그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이 그렇게 큰 경계선에 있는 것이냐. 후보를 갖다 내지 않아야 할 정도로 또 다른 법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이나 기타 법으로 규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것이 검찰의 어떤 탄압, 악용 이런 것도 전제될 수 있지 않냐 하는 반론 때문에 사실 여야 합의로 이 법을 갖다가 개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떤 도덕적 책임 의식을 갖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인데 실제로 내년 아마 그 4월에 있을 이 보궐선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비 대선, 민의 대선의 성격을 갖잖아요. 선거는 정당은 뭐 국민의 지지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자체가.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해도 그 지지자들이 결국은 권력을 향해서 간 게임에 대해서 그 멈춰서 있을 때 지지자들이 실망하거나 지지를 철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애초에 도덕적 선한 의지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아마 후보를 안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후보를 안 내기는 어려울 저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취했던 위성정당 창당이 생각나네요. 본인들은 절대로 위성정당 창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지만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만드니까 어쩔 수 없다. 도둑놈 잡으러 출동하겠다 해서 자기들 말 뒤집고 그 더불어시민당 위성정당 창당했잖아요. 아마 저 말씀대로 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본인들이 성범죄 때문에 그 시장이 피소되거나 자살했지만 그냥 놔뒀다가는 다음 이 지자체장이 그 더 나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겠다 아마 이렇게 나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문제는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염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염치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 알겠죠. 염치가 있어야 된다. 애초에 그 위성정당 문제도 저는 당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정치는 뭐 제가 맨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는 선한 의지를 갖고 정치를 해야겠다. 그 선한 생각이 정치에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 정치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성정당 문제로 결국 자기 논리가 뒤집어질 수가 있다. 애초에 대통령 직선제하고는 대통령제하고 맞지 않는 선거법을 왜 만드냐 하는 비판을 했었는데 결국 이 문제도 뭐 염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출발선상에서 잘못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민주당은 뭐 굉장히 고민을 하겠지만 특히 다음 이제 후보 다음 당대표가 사실 이 짐을 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4월 7일 날이 우리 미니 대선 예비 대선이 실시되는데 다음
다음 민주당 대표가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짐을 짊어질 것이고 뭐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가 사실 1년을 달라고 했는데 시간을 1년 동안 자기 실력을 보일 기회가 그런 기회가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거론되기도 하는데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출마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네. 야권 입장에서는 네. 너무 좋은 일이죠. 네. 그 안철수 지금 이제 국민의당 대표는 네. 사실 매우 경쟁력 있는 그 정치인이죠. 예. 사실 지금 야권으로서는 서울시장이든 대권 후보든 간에 그 후보 자체보다 그 후보를 뽑아내는 과정의 역동성.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진 게 따로 없어요. 권력 자원이라는 게. 어떻게든 이 국민 여러분들 이 관심이 모일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그 장에서 뭐 각양각색의 후보들이 나서서 네. 자기들의 이 경륜을 펼쳐나가면서 네. 서로 치열하게 맞붙어 싸우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의외의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역시 써워도 준치다라고 해서 원래 기존 정치인이 그 후보를 거머쥘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무언가 가변성이 있는 역동성이 결국 우리 야권의 가장 중요한 이 힘 아니겠어요.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우리 국민의당 대표께서 뭐 서울시장이 됐든 대권 후보가 됐든 이런 판이 열렸을 때 기꺼이 야권의 한 축으로서 뛰어드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 야권의 후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민들의 서울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선택지를 넓혀주는 우리의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대통령 선거에 바로 올인하고 싶을 텐데 네, 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살살 할 수도 없고 네. 그 야권 단일 후보를 전제로 할 때 네, 네. 살살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못 되면 그만큼 타격을 받고 네. 대선 도전에 타격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거기서 살살하지 않고 어떻게 단일 후보가 됐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겼다. 그 경우는 본인이 다 지금 손에 줬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를 갖다 네. 놓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 논쟁은 아마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고 내년은 어차피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사상 드문 4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선거에서. 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정부 3번의 정부 선거 승리를 한 게 최고 기록인데 이번에 그 기록 갱신해서 지난번 총선까지 정부 선거 4연승을 했단 말이죠. 사실 여기서 5연승, 6연승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이랄지 부동산 문제랄지 또 남북관계랄지 연금개혁이랄지 이런 거에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갖고 평가를 받아야 할 시기고요. 그래서 네. 지금 평이한 마음 자세를 갖고 내년 예비대선, 민의대선을 갖다 치르면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다음에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상한 생각을 갖고 이번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지금 들으셨습니까? 예, 예. 지금 안철수 네. 우리 그 국민의당 대표. 예. 미래통합당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야권에서요. 그다음에 우리 나경원 전 원내대표, 네.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오래전에 국회의원을 하셔도 현재 정치 현장에는 떠나 있지만 홍정욱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본인 입장에서 얘기하기 난처하니까 제가 하나 보태드릴게요. 예, 네, 김영태 의원도 올해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예, 네. 이름이 거론되는 거고 이제 네. 레이스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네.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네. 이게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되겠지만 네. 이 수도 서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결국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이제 내년 시점에서는 4년이겠죠. 네. 정말 국민들
잘 먹고 살게 해줬는지 예. 이거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더 강해야겠죠. 네. 나아가서 이 천만의 수도 서울, 이 세계적인 국제도시 수도 서울이 네. 정말 그에 걸맞는 발전을 해왔느냐에 대한 또 심판이 있겠죠. 하여튼 이 모든 거를 다 가늠하는 이 선거가 이루어질 거고 그 네. 선거에 출중한 여야의 후보들이 맞붙어서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전 의원께서 그러니까 김용태 전 의원이 앞으로 서울시장 유력한 후보로 나설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셨습니다. 예, 예. 아마 제가 볼 때 야권 단일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 국민의당도 나름대로 후보를 내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직접 뛰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통합당 내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을 한번 했는데 또다시 시장을 갖다가 돌아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예. 결국 나경원, 김용태, 김선동 의원 이런 정도가 레이스를 펼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